그럼 사연 3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가족 유전자 축복을 받아 탈모 사연은 아닙니다. 저는 탈조선을 시도하고 싶어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워킹 홀리데이가 이게 일정 기간이 있는 거죠? 워홀 비자가 있지 않나요? 네, 1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오셨으니까 언제 다시 오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탈조선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저는 경북 구미 출신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분의 출신지죠. 근본 있는 곳에서. 그럼요. 이게 이 구미면은 그래도 그 건국 60년사에 우리 건국 한 대략 60, 70년사에 로얄 로드 아닙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럭저럭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들어가 입시 전쟁이라는 것을 겪으며 이 입시가 끝이 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일명 현타가 왔습니다. 이건 현타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삶의 고민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자아를 찾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 후 공부를 완전히 놓게 되고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전역 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너무 남들과 같은 색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선에서 벗어날 경우 넌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택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촘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 말에 의하면. 외국인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곳에서 정말 꿈같은 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영화라는 예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가 되는 거야. 말 놓을게. 너 몇 개야? 일본이란 나라를 선택한 이유도 일본 영화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일본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첫 현장 경험은 큰 행복감을 느끼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세상을 보고 스스로를 재미있고 다양한 환경들에 노출시킨 뒤 단단히 만들자라는 생각과 일본인들과 일하는 방식 차이에 저항감이 느껴져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한국으로 5년 만에 다시 귀국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의문점입니다. 예체능을 하던 친구가 지금은 타이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오랜 시간 같이 커온 친구들은 취업과 공무원 준비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구미는 지역의 특성상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공장들을 몇 달씩 단위로 옮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같이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면 지금의 삶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 각자의 인생이 좋고 나쁜 뭐가 더 정답이냐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유신 정권 이야기를 전부 듣고 구미에 사는 저는 저의 친구들만이 이런 획일화적인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신 정권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전 국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에픽에 나왔던 퍼스트맨들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아직 이어져 있는 것인지 아날람 여러분들의 저희 20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느끼는지가 궁금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사실 근데 이 사연은 네. 정서에 대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읽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긴 근데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분의 핵심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 20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느끼는지가에 대해서 오히려 한수성님은 저희보다는 가깝잖아요. 동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해봤자 이분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저씨들 아줌마들 얘기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좀 더 우리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어떻게 느끼는지 이 고민에 공감하는지 어떤 건지 좀 그게 더 이분에게도 효과적일 거,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고 좀 더 들으시는 분에게도 좀 다른 얘기가 우리가 제시하지 못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동시대 사람이니까 제가 뭐 이 대표님처럼 구한말 이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공감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저는 공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됐다는 게 획일화적인 생각이라고 표현되신 부분에서 그게 왜 획일화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라는 거에 저는 의문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상담을 하거나 만났을 때도 느낀 건 진짜 절박하거든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하고 공시를 준비하고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가 저한테 전염이 되고 저 또한 그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이기도 하고 세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획일화적인 생각이라고 표현되는 게 저는 그 미시 세계에서의 그 개별의 그 고민을 알기 때문에 살짝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획일화적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느낀 이 획일화적인 생각이라고 대표되기 위해서 그냥 뭐 부모님들이 얘기하기에 뭐 대기업 들어가서 적당한 기업 들어가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뭐 중산층 정도로 사는 삶 정도로 표현되는 수준의 목표가 있어서 걔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느껴져요, 저는. 저는 그 질문이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희 의문점이라고 말씀하신 이 다음 단락이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그런 거 있고 그냥 저는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네. 그 이분은 자기 생각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현타를 느껴서 네. 이게 좀 다르게 살아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도 가고 이제 일종 유학을 하신 거잖아요. 일본에서 영화 하고 싶다 이거. 근데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소수고 이제 본인이 상대적인 소수로서 이제 좀 약간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선택을 해서 살다가 꿈이 이제 좀 더로 돌아오니까 좀 더 답답했겠죠. 아마도 그 동네 분위기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친구들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삶에 만족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의아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세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글 쓰신 분이 본인이 알아셔야 될 거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걸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근데 그분은 그 다음 얘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팔자 좋은 줄 알아라라는 말로 들려서 그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팔자 좋은 줄 알아라는 말로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때가 돼서 이렇게 하나씩 갔을 때 문제는 그게 획일적인 삶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을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음 스텝을 밟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지. 예리하십니다. 그 없는 거지. 네. 그분들의 삶 자체는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이런 이렇게 뭐 퍼스트맨 이런 아날람도 과거 사연들에 해서 연관지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어느 시대에나 삶은 그랬어요. 어느 시대에나 삶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흘러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먹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이유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이 주변의 친구들이라는 거를 갖다 뭉뚱거려서 이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삶에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세대가 원래 그런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고 해야 되는 거는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혹은 본인한테 그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나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납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의심을 해서 본인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시면 주변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거 이제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사연자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잘난 체 한다라는 의미 가치 판단의 엘리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트들이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을 흡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서구에서는 한 100년 전에는 진짜로 흔히 말하는 왜 우리 재벌 아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제왕교육 받을 때 봤던 거시적으로 보고 세상을 견문을 넓히고 하는 방식이 그런 류의 프레임으로 짜져진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뭐 제왕교육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이론가들이 짜놓은 어떤 것들의 그 흔히 말하는 교육의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을 크게 거시적으로 그리고 어떤 틀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떤 비전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들이 잘 보지 못한,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 큰 맥락,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엘리트의 사고방식인 것인데 이 엘리트의 사고방식이 현실에서 맞닥뜨려졌을 때 가장 단점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철인 정치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방금 박 박사가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엘리트 의식은 절대 개별의 그 미시적인 사안을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통찰은 어디서 온 거냐면 수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이 수백 년에 걸친 데이터를 자기들 스스로 누적해오면서 보아왔던 거대한 파도를 언어로 정리해 놓은 것이지 그 안에 파도 안에 미토콘드리아 플랑크톤과 새끼 거북이가 어떻게 쓸려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그 흐름을 보고 근데 본인도 이제 사신 인생이 짧은데 거의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이 배운 이런 프레임이란 건 최소 전후 세계 한 100년의 지성사는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뭐 특별히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책을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렇죠. 한국 교과서에 다 그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전후
100년의 서구 지성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지성으로 바라봤을 때 짧은 인생에서 옆에서 짧은 인생을 서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선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것들 무슨 거대한 역사가 그걸 묘사해 주지도 않아요. 흔히 말하는 뭐 어른들 표현 민초의 삶 이런 거 표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건 벽조 홍명희가 그 임꺽정 쓸 때나 쓰는 거지 그런 걸 조선왕조 실록에서 쓰냐고요. 홍명희처럼 이렇게 뭐 임꺽정 삶 쓰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분이 이제 아날람의 에피소드 특히 유신이라든가 퍼스트맨이라는 걸 듣고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거는 그게 미싱 링크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 얘기의 흐름에서. 현대사를 이해하고 이제 현재 한국인들이 정신 구조가 뭐에서 연원하는가를 이해하려고 미싱 링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현대 한국 근대사에서 지금 언급되어진 것들은 그나마 많이 이제는 뭐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봤자 어쨌든 그래봤자 거대한 거라고요. 5.18이니 그런 것 5.18, 5.16, 뭐 박정희, 뭐 전두환, 노무현 이런 식인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그 일반인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퍼스트맨에 얘기했던 그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의 파운딩 파더가 되셨고 그 파운딩 파더가 이제는 노년 빈곤에 휩싸이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 미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이 어떤 뭐랄까 획일적인 하나의 거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획일적인 흐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세계가 흔히 말하는 산업공상이든 뭐라 그러죠? 그런 경제 위주의 뭔가 이렇게 먹고사니즘의 그런 획일적인 흐름이 이 세계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획일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근데 그 흐름이 뭔지를 깨닫고 난 이 흐름을 나에게 만약에 이 흐름이 부조리하다면 나는 이걸 뭐 분연히 깨어나겠어. 혹은 이게 부조리하니까 뭔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틈을 못 가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못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획일적이거나 그 사람이 아둔하거나 미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 사연자가 엘리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사연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친구분들이 살아가는 일반인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작은 가게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라든가 할 때 작은 가게에서 살 때가 있어요. 네. 하루 종일 여기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면 나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 저분은 힘들지만 참겠지? 근데 참기만 하는 걸까? 정말 아무 보람은 없는 걸까? 어떤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연자에게 필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어떤 생활인의 감각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저나 이제 이 대표님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뭐 예술한답시고 뭐 창작한답시고 이렇게 힙스터 흉내 내고선 젊은 시절을 낭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제가 왜 나를 훔칩니까? 왜 나를 훔쳐요? 왜 자기 고백에 나를 묻히고 들어갑니까? 네, 혼자 죽긴 싫어서. 참 웃기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연자분을 나무라는 것처럼 됐는데 이런 게 있어요. 글을 쓰거나 뭐 이야기를 만들려면은 그런 생활인들의 감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감각을 이해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진보 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평생 한 게 뭐 투쟁하고 어쩌고 말로는 뭐 민초들의 삶을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의 삶은 대부분 대학교 다니면서 이론 교육 받고 그 다음에는 운동가나 활동가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속물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량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뭐 예를 들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모질고 싸나워지는지 혹은 이익 앞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게 마음이 약해지지 이런 종류의 감각들을 되게 관념적인 도덕률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리한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한국형 천민자본주의 난 어릴 때 천민자본주의란 말을 갖다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한국은 천민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자본주의는 원래 그래요. 전 세계 안 그런 자본주의가 어딨어 한국만 특별하게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따라서 이득과 이익과 이익이 만나는 순간은 그걸 천박하게 바라보려면 천박하죠. 그러니까 호의로울 수만 없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예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진보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식의 것들이에요. 자한당 나갑니까? 저요? 미래 대표입니까? 근데 이제 보수적 엘리트들의 시각도 또 다르죠. 거기도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않은 보수의 악덕이 있어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의 악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 그것도 마찬가지 엘리티시즘이에요. 그것도. 근데
장사미사들의 생활인의 감각들에 대해서 저들이 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관념적인 그 서구와 동양의 1만 년 지성사를 아무리 엑기스를 공부해서 이런저런 교양의 세례를 받았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들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에너지, 얼마만큼 에너지 쓰고 저 사람들은 뭐에 기뻐하고 뭐에 행복해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돋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 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너무 남들과 같은 색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선에서 벗어날 경우 넌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 말은 맞고도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그 어떤 이익을 서로 간에 어쨌든 합의해서 보전하고 서로 간에 어쨌든 서로 죽이지 말고 어쨌든 뭐 번거는 번거대로 가져 이런 식의 합의를 해서 그 합의의 공동체를 점점 키운 것의 최대치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어떤 정의로운 전체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강제하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정의가 없어요. 내가 만들기에 따라 나는 거고 국가가 어떤 정의로운 무엇을 나에게 해줄 거다. 예를 들어 그 두 번째 사연의 부모님처럼 네.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줄까라는 식으로 국가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너무 남들과 같은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근데 이것은 도덕과 상관없이 정해진 거예요. 그게 한국이란 나라 사람에게 이런 지형과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삶의 태도라고 적어도 이 나라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합의해왔다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그것을 나에게 뭐 이른바 너무 남들과 같은 색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 고깝거나 너무 이렇게 저항적으로 들리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굴러왔구나. 이런 합의체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 경우 그러니까 이 선에서 벗어날 경우 넌 틀린 것이다라는 말은 방금 앞에 말 나에게 남들과 같은 색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만약 국가가 요구한다면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따라오는 말은 당연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 국가가 너에게 이득을 보존해 줄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넌 틀린 것이다라고 말해 준다는 거. 근데 그렇다면 이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이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어딘가라는 거는 어디쯤에서 받아들이기 힘드냐는 거지. 왜냐하면 국가는 정의로운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익의 결사체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같은 남들과 같은 삶을 뭐 이거 사실 노래 가사잖아요. 옛날부터 하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대중가요의 되게 단골 가사였죠. 남들과 같은 삶을 강요하지 마. 어서 들어본 것 같지. 멜로디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압력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사실 제가 젊은 것 같아요. 난 랩으로 딱 떠오르는 멜로디 안 떠오르는데 힙한데. 그래서 힙해졌어. 그거는 어느 세대나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 말씀대로 뭐 어떤 제도라든가 체제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이런저런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사회 재생산을 위해서 제공되는 거고 그 재생산에 봉사하지 않을 경우 그거에서 벗어날 경우 페널티까지는 아니어도 이득을 볼 수는 없죠. 그죠. 이득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국가나 체제라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유도를 하는 거라서 거기에 반발심을 느끼는 것 또한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나쁘다 좋다 한국은 왜 이럴까라고 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어느 체제나 그런 종류의 압력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체제의 속성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이득을 주진 않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 건데 여기에 대해 그 체제가 나한테 이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근데 그럼 그게 당연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을 안 해서 잘렸다라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 거기다 대놓고 나를 계속 고용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나한테 이득을 안 주면 이게 공정거래 페널티인 건지 혹은 나를 너무 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충분히 이익을 얻을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졌다면 거기에 그런 것인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젊은이들이 반항을 하면 그걸 옛날엔 때려잡았죠. 네. 옛날에 이제 전근대에서는 때려잡았죠. 훈장님이 때리고 이게 이제 때려잡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의 그 발전과 재생산, 다음 세대 재생산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하면서 옛날엔 딴따라 취급받던 것들이 그 체제 안으로 포섭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베네핏들을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고 억압 그런 종류의 이제 그걸 벗어났을 때 옛날에 여기서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 200년 전을 말하는 거. 그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나아진 게 있어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되게 당연한 수순인 거니까 그 자체는 이상할 것도 없고 다만 주변에 대한 이해를 어떤 관념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실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체제 속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변호를 덧붙이자면 그 체제 속에서 사는 것도 너무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요구들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체제 속에 사는 것만이 마냥 좋고 편하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한 번쯤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엘리트주의라고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는 그건 가치 판단 없이 말하는 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주의의 잘못된 것이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왠지 그걸 모르는 것 같고 자기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 거를 어리석다, 우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그렇게 딱딱하고 넘어가는 그 지점을 조금은 보류하셔야 돼요. 맞아요. 사실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표현인데 리스펙이라는 게 이제 한국어로 보면 존중 이렇게 하는데 존경할 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래 위 없이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의 삶을 왜 저럴까라는 태도로 바라봐 주는 것 자체가 존중이니까 좀 주변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라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걸 굳이 유신이라든가 뭐 건국의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삶은 삶이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이해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다른 거보다 이분이 이제 사연은 이제 대충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일본 영화를 사랑했다고 해서 일본 영화 뭘 사랑하셨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 사연 이제 더 길었는데 조금 약간 편집을 했어요. 이제 방송 관계상. 일본 영화는 일본 영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저와 학창 시절 일본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와이 슈운지부터 해서 수많은 일본 감독들의 영화를 사실은 근데 한국 영화 이게 요즘에는 이제 반일 감정이 대중적으로 좀 심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국 영화 문화는 90년대까지도 일본 문화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게 김대중 정부가 일본 문화를 개방했기 때문에 백일 때가 미국, 일본이었는데 일본 하나 백과사전 이렇게 답안지 있잖아. 네. 몰래 시험지 때 하는 몰래 보는 답안지 숨겨놓은 거 그거 두 장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가 한 장 뺐단 말이야. 이제 이거 보지 마. 왜 개방했거든. 예전에는 일본 노래를 그냥 표절을 해도 몰랐는데 이제 대중문화 개방이 되면서 이제 미국도 못 뺏기고 일본도 못 뺏기면서 거기다 이제 인터넷 깔아서 마지막 한 장마저 뺐거든요.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도 사실상 일본에 번역되어 있던 책들 그냥 다 야매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걸요. 그 일본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모든 출판물을 일본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나라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물이 다 있어요. 모든 전공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제일 고마웠던 것 중에 요즘 어딘가에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뭐뭐적이다라는 뭐뭐적이 일본식 조어다. 조어를 쓰지 말자는데 적이나 화란 말을 안 쓰면 말이 길어져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 말로 넘어가기 위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데 단지 일본 거라서라는 건 그래서 틱을 쓴다? 뭐뭐틱하다. 요즘에 이제 영어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어식 어미를 쓰면서 신조어들 많이 받잖아요. 네. 뭐뭐 ED 붙은 뭐뭐도 됐다 이제 형용사로 기능을 하고 뭐뭐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어식 조어를 이제 어미를 갖다 쓰면서 나이즈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뭐화됐다 이런 것들인 건데 그런 식의 조어들이라고 하는 게 한국말에 이제 한국어에 이제 학문을 위한 한국어가 아직 그렇게 많이 정교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가져와서 사실은 그 옆 나라에서 많이 발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잃는 게 더 많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기능적으로 말하면 학문에서의 개념은 단순해야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말이 짧고 간단해야 개념인 건데 그런 조어를 쓰지 않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편하니까 예를 들어 CPU는 인텔이 좋으니까 인텔 거 사서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그렇게 쓴 거를 학문하는 자의 게으름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거 개발 못해? 왜 우리 이공계들은 게을러가지고 인텔 같은 거 못 만들고 말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왜 인텔 거 사와? 왜 청와대 들어간 컴퓨터 다 인텔 거야? 한국 거 없어? 카이스트 왜 못 만들어? 국비로 그거 후보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로 국가적 사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영역인데 내 말은 그게 비난과 비판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고 만약에 되면 좋은 거죠.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누군가의 지적 게으름과 태만과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데 어쩌다 이 얘기가 이래로 왔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일본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면서 이게 결국 좋은 말 하려다 성희롱하게 된 아저씨의 미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일본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 갑니다. 하여튼 그 사연자분은 이런저런 이제 다른 분들보다 되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되게 진취적인 분이신 것 같고 그런 종류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시대는 축복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행복하게 주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좀 더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예. 그럼 저는 미조구치 겐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 영화 감독 얘기입니다. 네. AV 배우 아닙니다. 요즘 일본말 사람 이름 얘기하면 AV 배우인 줄 알아가지고 이제 사실 일본 영화면 구로사와 아키라하고 오지아스 지로 미조구치 겐지 이런 감독들 얘기를 하는데 그 일본 영화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세서 현재 일본 옛날에는 그 일본 영화적 전통이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그죠. 이제는 이제 반세기가 넘게 지났잖아요. 이제 고인물화 돼가지고 좀 바뀌어라 니네도 좀 라는 말을 하는 지경까지 오긴 했죠. 요즘 영화는 좀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일본 영화 한때 정말 사랑했었기 때문에 공감되는 어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맞아요. 네. 저희가 이게 사연자 자꾸 나무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말하고 좀 반성을 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박 박사 20대 때 되게 건방지게 했던 생각보다는 거기에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요. 저의 콧대에 비하면 이분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연자 나이 때는 진짜 다 바보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 말의 대부분은 한 99%가 지금 제가 방금 한 말의 99%가 27살 시절 저한테 할 말들이에요. 맞아요. 저도 제가 하는 말은 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약간 생각이 들어서 드린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상담을 배우지 않거나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한수성님, 네. 박 박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